네, 이어서 한번 어제 한 게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관계였다. 그러니까 모평균이라는 게 있었고 표본평균이 있었지. 자, 모집단이라는 녀석에서 뽑아서 나온 표본. 자, 모집단이라는 녀석에서 n개를 추출하지, 그치? 지금 체크. n개 추출한 표본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뽑은 녀석들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한다. n개 추출해서. 자, 그럼 표본에는 값들이 n개 있을 거예요. x1부터 x2, x3, n개니까 xn까지 있다. 그때 그러면 표본 평균은 뭐냐? 뽑은 녀석들의 평균이었다. 아니, 표본의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 부르는 녀석은 x바 뽑은 n개의 표본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정의는 뽑은 녀석들을 진짜 평균값 낸 거. 였지, 그쵸? 그래서 표본 평균의 정의 자체는 전체 x1부터 x2, xn까지 합을 n개니까 n으로 나눠준 값이다.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대신에 구별해야 될 게 표본 평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구별해야 된다 했지. 표본 분산은 뭐였더라? 표본 분산은 기호로는 S제곱이라고 부르는 녀석. S제곱.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부르고, 표본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는 S값이다. 자, 얘랑 그 다음에 나올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다른 거였다. 표본 분산은 각각 위에서 나온 표본 평균 값에 대해서 각각의 그 자료들 x1 빼기 n 제곱 표본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나눠주는데, 표본 분산은 원래는 자료가 n개면, 개수가 n개면 분산을 구할 때도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을 개수로 나눠야 되지, 원래는. 그렇지? 그런데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개수가 n이라도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였더라?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모집단과 뽑는 행위에서 오차가 생긴다고 했지. 그렇지?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눠줬었어요. 표본 표준편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랑 다른 게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기호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값은 개념상으로는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렇지? 표본 평균 자체는 모집단에서 n개 그냥 한 번 추출해. 1회. 한 번 추출했을 때 그냥 그 자체를 진짜 평균 낸 값을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었고,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을 전부 다 평균 낸 값이라고 했다. 기억나니 어제 한 거? 오케이? 두 개는 다르다. 개념상으로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이 원래 모집단 x의 평균이 m이고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았어요. 오케이? 근데 분산이 달라졌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값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값이 변했었다. 모집단에 비해서 분산이 줄어든다고 했다.
n분의 시그마 제곱값으로 분산이 바뀐다고 했어요. 어제. 오케이? 그 이유는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오류 때문에 n-1로 나눠준 거랑 같다고 했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 비해서 당연히 줄어야 된다. 왜? 뽑는 행위에서 뽑을 때 이미 평균에 가까운 녀석들이, 평균에 몰려있는 가까운 녀석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뽑힌다고. 그래서 뽑은 녀석들의 분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이렇게 설명했었죠.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편차도 마찬가지였다. 자, 시그마 x바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값이 바뀌었어요. 뽑으면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이 있을 때 표본 평균을 표준화시켜주는 식은 조금 달랐지. 표본 평균 x바를 이제 표준화시켜주자. x바를 표준화시켜주는 과정은 x바의 m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지 표본 평균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지만 평균과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화시켜서 이게 마지막 기억해야 될 건 이거긴 한데,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거였고, 왜냐면 필수겠지? 했지? 분산 구하는 거. 필수 3번. 필수 4번 어제 했니? 필수 3번은 했지, 어제? 필수 4번은 안 했지? 했니? 기억이 안 난다. 어제 했니? 안 했어? 4번 보자, 그러면. 표본 평균을 표준화시켜주는 과정. 특정한 일부분을 추출해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 봅시다. 자, 읽어보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 150,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때 자판기에서 전체가 아니고 100개를 추출한대요. 그렇지? 100개. 그러면 자판기 전체의 음료의 용량을 X라고 할게. 이건 모집단이다. 모집단 X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용량이 평균이 150, 표준편차가 5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뽑은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었다. 그렇지? 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뽑는 개수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뽑는 개수가 충분히 크면 그것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지. 그렇지? 그때 뽑는 개수는 보통 50개였나? 50개 이상 정도. 오케이. 그래서 100개면 충분히 큰 양이고, 이 녀석은 모집단이 이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뽑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요. 그렇지? 자, 그때 100개 추출한 음료수의 평균, 용량의 평균 보자. 그러면 X바 100개 추출한 용량은 역시나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요. 모집단의 평균 값에 대해서 100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150과 똑같겠지.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분산이 달라지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추출하는 개수 n 값이 100이니까 100개 추출하니까 분산이 달라져야 된다. 분산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뭐로? 100분의 5의 제곱으로 분산이 달라집니다. 추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래서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100개 추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 100, 4분의 1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시키자. 그 음료수 용량의 평균이 곧 X바가 뭐 이상? 149 이상.
그 다음에 151 이하가 될, 잠깐만, 평균 150이지. 평균 150. 5집단위 평균 150이니까. 가 될 확률. 구해보자. 표준화 시키자. 표본 평균의 표준화는 x바에서 평균 그대로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으로 나눠주는 거였죠. 여기서 이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4분의 1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4분의 1로 구했어요. 자, 그러면 x바 빼기 150 나누기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겠지. 그랬더니 분산이 4분의 1이다. 표본 평균에. 자, 그래서 그대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겠지.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2분의 1분의 1 또는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계산하면 따라서 z값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확률이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의 대칭성에 따라서 2배가 되겠지. z값이 0에서 2 사이 확률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2까지는 대칭성에 따라서 확률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0부터 2.0까지가 0.477이니까 2배, 0.477의 2배가 더하게 확률이죠. 이렇게 표본 평균을 표준화시켜서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 비슷한 거 밑에 거 보자. 필수 5번 볼게. 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x를 짐의 무게라고 할게. 자, 무게는 그러면 보다시피 정규분포 평균 18, 표준편차 4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무게대요. 분포가. 자, 거기서 탑승객 중 이미 추출한 n명의 짐의 무게가 평균이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 자, 그러면 n명 역시나 추출했다. 추출한 무게의 표본 평균. 평균값이 뭘 따라가는지 보자면 정규분포 18, n 값이 뭔지 모르지만 n분의 4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그렇다면 n개 추출했으니까 자, 이게 짐의 n개 추출한 짐의 무게의 평균의 분포다. 표본 평균의 분포. 자, 근데 이 짐의 무게의 평균값이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을 구해요. 그 확률이 0.8664가 될 때다, 지금. 자, 표준화 시키자. 똑같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줍시다. 자, 계산하자. x바 빼기 18 나누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가 되겠지. 자, 나눠주면 뭐가 되느냐? 19에서 18 빼면 1이니까 계산까지 할게. 4분의 루트 n이다, 역수로. 아래쪽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값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값이 0.8664인데, 확률이 0.8664가 되기 위한 n 값을 찾으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표준화시킨 식, 지금. 자, 이 표준화식은 가운데 z값이 음수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에서 양수인 플러스 4분의 루트 n 사이의 확률이에요. 그게 0.8664가 될 때죠, 지금. 자, 양쪽 구간의 끝단위 부호가 정반대다. 그렇지? 그러면 역시나 대칭성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을 반 잘라서 0부터 2까지 확률로 2배를 했듯이 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에서 플러스 4분의 루트 n 사이의 확률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에서 플러스 4분의 루트 n 사이의 확률은 역시나 2배다.
무엇에? 0부터 양수 4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의 2배란 말이지. 그 확률이 0.8664이거든. 따라서 구하려는 실제 n값에 대해서 결론 z값이 0에서 4분의 루트 n 사이의 확률은 0.4331대를 찾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표에서 확률이 0.4332가 될 때가 어디냐? 1.5죠. 표준화시킨 확률이 0.433이가 될 때에 결론은 4분의 루트 n 값이 1.5일 때고 루트 n 값이 6일 때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n 값은 3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통계 부분은 공식만 쓸 수 있으면 된다. 공식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느냐? 주어진 녀석이 뭐 표본 평균이냐 아니면 그냥 정규분포냐 구별하고. 오케이. 자, 마지막 내용은 아니고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또 살펴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은 이것도 용어의 정의랑 공식만 기억하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자, 모비율은 책에 나와 있다시피 어떤 특정한 사건의 비율, 말 그대로 확률이야. 여기서 비율은 확률이라 봐도 크게 상관없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가. 확률이 어차피 비율이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모비율은 모집단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 비율이다. 모집단에서 특정한 사건의 비율. 비율은 확률로 봐도 상관없다. 이게 모비율. 표본 비율. 뽑은 표본의 비율. 모집단에서 또 뽑는다. 추출합니다. 의미 추출. n개 추출한 표본에서의 비율. 표본에서 그 특정 사건의 비율.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처럼 모비율은 모집단에서의 특정 사건의 비율 또는 확률이고 표본비율은 추출한 표본에서의 그 특정 사건의 비율이자 확률이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녀석의 관계. 보통 기호로 쓸 때 모비율은 P가 보통 확률 쓸 때 썼던 기호지 똑같은 거야. 모비율을 P라 쓰면 n개 추출한 표본에서의 비율은 모비율과 구별하기 위해서 P에다가 위에 그리고 모자 씌운다고 해서 P-햇이라고 읽는다. P-햇, P-햇. 다르다. 아까 표본평균도 표본평균은 X바로 썼듯이 비슷하게 표본비율은 모비율과 구별하기 위해서 P 위에다가 모자 형태로 P-햇으로 다른 기호를 써요. 얘는 모비율, 얘는 표본비율이다. 됐니? 자, 그래서 n개 추출한 녀석에서 특정한 녀석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면 된다. 추출한 녀석들에서 그 사건, 우리가 정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표본비율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 모비율과 표본비율의 관계. 자, 그 내용은 표본비율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표본비율의 원래 정의는 전체 n개 추출한 녀석에서 x라고 보자. 여기서 x는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아니고 x는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 그럼 이게 표본비율이지. 전체 n개 추출했으니까 n분의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당연히 표본 비율이겠지.
전체분의 얼마만큼 횟수로 비율로 일어나느냐. 그래서 표본 비율의 정의는 보통은 전체 표본의 개수 n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로 나눠줘서 p 해시 n분의 x로 정의된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다. 쉽게 말하면 확률. 오케이? 확률이다. 비율이은. 자, 그러면 모집단의 비율인 모비율과 표본 비율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다시 또 표본 비율의 평균값, 표본 비율의 평균값과 표본 비율의 분산값, 비율의 평균값과 비율의 분산이다. 당연히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값이 나와요. 자,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모비율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표본 비율의 평균값을 p 해시라면 그 표본 비율의 평균값은 이거는 일단 외우자. 모비율과 같아요, 반드시. 표본 비율의 비율은 모비율과 같아. 오케이? 자,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분산과 달랐듯이 표본 비율의 분산은 달라진다. 무엇으로? n분의 pq 값으로 달라져요. 오케이? 두 번째,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pq로 값이 달라져요. 이것도 역시나 표본 평균의 분산이 값이 달라졌듯이 모분산과 비교했을 때 표본 비율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모비율과의 관계에서 달라져요. 값이. 이것도 왜? 추출하는 행위 때문이야. 원인은 뽑는 행위 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을 뽑는 행위 때문에. 여기서 q 값은 여사건의 확률, q는 1-p. 요 세 개는 일단 암기해야 된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다.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로 달라진다.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도 루트 n분의 pq로 달라진다. 요 세 개. 자, 그 이유를 세 개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밑에 설명을 내가 누가 설명할게. 지금 174페이지다.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그래서 표본 비율의 평균값이 그대로 왜 p고, 표본 비율의 분산값이 왜 n분의 pq고, 표준편차가 이게 되는지. 자, 그거는 표본 비율의 정의로부터 출발할게. 자, 표본 비율은 n분의 x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 x는 n번 시행한, n번 추출한 표본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라면 x는 n번 시행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지. 말 그대로. 그러면 n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 녀석이 뭐였다? 그게 이항분포였지. 응하니 이항분포? 그치? 그럼 여기서 x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느냐? 표본 각각 낱개는 그 사건이 모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률 P로 가지는 사건이지. 그치? 그리고 X,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는 당연히 0부터 N까지 다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표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P hat에서 나오는, P hat 원래 정의에서 나오는 N분의 X에서 X라는 위쪽 분자의 횟수의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인 N, P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해되니? 분자의 값인 X의 분포 자체가 모집단에서의 확률인 P를 따르는 전체 시행 횟수가 추출한 횟수. N번 시행. N번 추출했단 말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N번 시행했다고 볼 수 있고, 라지 B의 N, P인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앞부분 내용이랑 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X의 평균은 얼마냐? NP지.
이항분포에서 NP죠. X의 분산은 얼마냐? 이항분포에서 NPQ야.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X에 대해서 X 분자만 봤을 때 분자의 X값의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항분포를 적용시켜서 표본 비율의 평균값과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걸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보자. P 햇의 평균은 어떻게 보면 n분의 x라는 녀석의 평균값이다. 그러면 평균의 성질에서 뭐냐? n분의 라지 ex지. n 값은 상수값이니까 평균에서. 근데 ex가 뭐냐? np지. 그래서 이항분포를 적용시키면 n분의 np라서 표본 비율의 평균값이 p가 된다. 또 볼 수 있다. 네. 자, 두 번째 분산도 보자. p 햇의 분산. p 햇의 분산은 n분의 x의 분산이다. 그렇지? 자, 분산은 제곱배로 커지지. 그렇지? x의 배수가 n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보자. n 제곱분의 1의 vx랑 같아. 근데 x의 분산은 이항분포에서 npq죠. 오케이? 그래서 또다시 p n제곱분의 npq라서 n분의 pq로 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산이 모비율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특히 분산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모비율 P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N개 추출했을 때 표본 비율 값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은 분산과 표준편차는 이와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에서 모집단에서 뽑은 N개의 표본 평균은 N 값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다. 모비율과 표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모집단이 확률이 P인 모비율을 가질 때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은 또 정규분포를 따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다고. P 햇은 뭘 따른다? 정규분포 평균이 P, 분산이 N분의 PQ인 P 햇은 이 정규분포를 따라갔다. 이것도 N 값이 충분히 크면 뽑는 추출하는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클 때 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클 때라고 볼 때가 우리가 그 내용과도 이어지는 거야. 이항분포는 원래는 이산항률 분포였지. 그치? 이항분포는 이산항률 분포다. 근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었죠. 언제? 그것도 시혜수가 충분히 클 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분자에 있는 x값을 설명할 때 이항분포를 설명했다시피 표본 비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어디냐? n이 충분히 클 때야. 그때 이항분포에서도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생각할 수 있을 때가 n이 충분히 클 때였죠. 그때 충분히 크다의 판단 기준이 뭐였더라? np 또는 nq 값이 5 이상일 때. 그 내용이 다시 나온다고 지금. 표본 비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가 근사적으로 어디냐? np 또는 nq 값이 np가 5 이상 또는 nq가 5 이상일 때. 이 정도 되면 시행횟수 또는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고 보고 표본 비율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그래서 뭐 표본 평균이 됐든 표본 비율이 됐든 충분히 큰 추출하는 개수로 뽑으면 그 뽑은 표본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크게 뽑으면, 많이 뽑으면 정규분포가 된다고. 반드시. 오케이? 자,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의 표준화식은 결국 이렇게 돼요. 우리가 표본 비율 P-햇을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하고 싶다는 P-햇 빼기 P를 뭐로 분산 이 녀석이고 표준편차가 그 녀석이니까 루트 n분의 PQ로 나눠주면 이게 표본 비율의 표준화식이야. 표본 비율에서 P-햇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지. 요게 표본 비율의 표준화식이고 결국은 보세요. 이 공식들은 꼭 외워야 되고 자,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보자. 필수 요건 필수 6번을 볼게요. 어느 도시에서는 차량의 40%가 선루프를 설치한다. 여기서 40%는 선루프를 설치하는 일종의 비율이지. 그리고 여기서 40%는 모집단이에요. 아직 안 뽑았어. 모비율. 전체 도시에서 선루프를 설치한 차량의 비율이 40%인 거예요. 그게 모비율인 거고, 자, 여기서 뭐 한대? 96대를 이미 추출한대. 그 이미 추출한 96대에서 선루프, 이미 추출할 때 48대 이상이 선루프를 설치한 확률. 무슨 말이냐? 96대 중에서 48대 이상이 선루프 설치한단 말은 비율을 보자. 선루프 설치하는 표본 비율, P-햇. P-햇이 뭐 이상이란 말이냐? 96분의 48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전체 표본 중에서 선루프 설치하는 사건의 비율이 96분의 48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그래서 표본 비율의 결국 표준화라고. 자, 그러면 자, 해보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습니다. 모비율이 얼마냐? 40%, 100분의 40, 0.4라고 보자. 오케이.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는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 시그마 P-햇은 루트 추출하는 횟수 96분의 루트 n분의 PQ가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입니다. 96분의 0.4 곱하기 0.6이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되는지 보자. 0.024니까 96분의 24가 이렇게 볼게. 100분의 1에 96분의 24로 보자. 96분의 24는 4분의 1이다. 그치? 실제로는 그래서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가 루트 400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될까? 옆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표준 적용부 표가 주어졌으니까 표준화 시켜야 돼. 그치? 표본 비율을 표준화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P-햇이 96분의 48. 96분의 48은 2분의 1이지. 0.5다. P-햇이 0.5 이상일 확률이라면 P-햇 빼기 0.4 나누기 20분의 1 해줘야 되겠죠? 자, 이대로 해주면 0.1 나누기 20분의 1이다. 따라서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아진다. 오케이? 문제에서 2.0까지가 0.477이지. 2.0까지가. 그러면 2.0 이상일 확률. 표준 적용 분포에서 2.0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2.0까지 0.5에서
0.477을 빼면 되겠지. 이렇게 확률 구합니다. 옆에 표 가지고 얻었으니까. 네. 자, 또는 나중에 이제 호통을 제대로 다시 하게 되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봤다시피 얘를 이항분포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40%인 사건을 N 96번 시행했을 때 그때 시행의 수가 48 이상으로 봐도 된다고. 이걸 이항분포로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이항분포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표본 비율 단원이니까 표본 비율로 풀었는데 이 녀석을 아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썬루프 설치하는 사건이 x가 이항분포 96,0.4인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때 그 중에서 x가 48 이상 될 확률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x가 이항분포 96,0.4를 따르면 평균은 96 곱하기 0.4고 분산은 96 곱하기 0.4 곱하기 0.6이지. 이되니? 그래서 얘를 x바 빼기 m 나누기 루트 이런 식으로 표준화시켜도 된다. x바 빼기 96 곱하기 0.4 나누기 루트 96 곱하기 0.4 곱하기 0.6으로 표준화시켜도 결과는 똑같아. 실제로는 이렇게 이항분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항분포로 생각해서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항분포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못 푸는 이유가 이 값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야.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와있다. 이 녀석은 표본 비율로 풀면 표에서 구할 수 있는 딱 2.0이 나오는데 이거 구하면 아마 2.0이 안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항분포로 풀어도 된다. 근데 풀었을 때 아마 안 나오니까 문제에서는 제외했을 거고. 근데 표본 비율이 특정한 확률 이상이 될 녀석은 이항분포로 풀어도 되는 거라고 원래는. 있어요. 자, 마지막 내용. 자, 전체 단원에서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추정을 하겠습니다. 자, 추정은 지금 우리가 표본 관계에서 표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표본 평균했고 표본 비율에다가 두 개. 추정도 마찬가지.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 평균을 추정하는 게 있고 표본 비율로부터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게 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자, 식은 분명하지 않아. 갖다 넣어야 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모 평균의 추정입니다. 두 번째가 모 비율의 추정인데 모 평균의 추정은 어떤 식이냐면 일단 식의 형태를 볼게. 자, 저기 어디냐 180페이지의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는 녀석. 자, 일단 식을 쓸게. 자, 모집 단위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모집단이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한다. 자, 추출해서 나온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추출해서 그 추출한 녀석의 표본 평균이 있겠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추정이야. 추정. 오케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추정은 모르니까 추측하는 거야.
알면 그 값 쓰면 되지.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추정이라는 게 모집단에서 어쨌든 뽑아서 표본 평균값이 나왔지. 뽑은 n개를 평균낸 값이 나왔어. 그 값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예측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평균을 몰라서 예측을 하는 거야. 추측을 하는 거야. 알면 그냥 끝이지 뭐. 추정할 것도 뭐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추정은 모르니까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이 100%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무엇으로? 첫 번째, 신뢰도 95%로 추정하자. 가 있고, 두 번째, 신뢰도 99%로 추정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95%, 99% 두 개를 쓴다. 문제에서는. 근데 꼭 이게 정해진 건 아니다. 자, 표본평균 X바로부터 신뢰도 95% 추정과 신뢰도 95% 추정은 어떤 형태냐? 모평균이 속하는 구간을 정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외워야 돼, 이것도. 모집단의 평균, 뭔지 모르지만, 모평균, M 값이 사이 값이다. 두 값의 사이에 속한다. 신뢰도 95%로 추정했을 때, 자, 형태를 보자. 아래쪽 구간은 표본평균으로부터, 표본평균 X바 빼기, 95%일 때는 대부분 숫자는 1.96입니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아. 두 번째,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게 첫 번째 95%로 모평균을 추측했을 때의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95% 추정했을 때, 신뢰도 95%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 첫 번째다. 두 번째, 99%로 추정했을 때, 99% 신뢰도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 은 어떤 형태냐? x바 빼기. 이번에는 숫자가 달라져요.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m 값이 커나갔고, x바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신뢰 구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식이 뭔가 숫자도 좀 이상하고 뭔가 잘 눈에 안 들어오지. 얘가 이 신뢰 구간의 형태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봐야 돼.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냐 갑자기. 왜 부등식으로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이 신뢰도라는 게 대체 뭐냐. 신뢰도 95%, 신뢰도 99%. 특히 이 신뢰도와 요거 상수 1.96, 1.96, 2.58, 2.58 이 숫자 신뢰도 95%와 1.96의 관계, 신뢰도 99%와 숫자 2.58의 관계만 확실히 파악하면 신뢰 구간은 뭐 실제로는 내용상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케이? 자, 보자. 얘가 나온 게 실제로는 어디서 나왔냐면 표준 정규문법에서 튀어나온 거야, 이게. 잘 봐라. 이거 나와야 된다. 자, 보자.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봐라. 이것만 확실히 파악해도 이 추정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한 거야. 이거만 파악하면. 이게 안 돼서 추정이 맨날 까먹고 맨날 헷갈리고 그런 거야. 오케이? 자, 이식, 예를 들어 95%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볼게. 잘 봐라. 얘를 이 자체로 표준화식으로 바꿀 수 있다, 항상. 신뢰 구간이라는 녀석은 항상 표준 적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뭐냐면, 식 보자. 자, 이 식에서 신뢰 구간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평균이 껴있고 아래쪽 구간, 위쪽 구간으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을 조금만 변화시켜 볼게.
양쪽에서 x바 빼기 m 빼자. 얘를 조금 변형시키는 거야. 자, x바 빼기 m 빼기 1.96이 그렇다면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 이하지. 첫 번째 부등식이. 두 번째 부등식은 x바 빼기 m에 더하기 1.96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 이상이다. 다 넘겨봤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다시 이걸 변형시키면 x바 빼기 m이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다. 두 번째, 아래쪽은 x바 빼기 m이 넘기자.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게 x바 빼기 m이다.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양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눠주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로 변화가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이라는 녀석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주면 이 형태라고. 여기서 실제로는 이게 나온 거다. 원래는. 그치? 그럼 가운데 끼운 이게 뭐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이게 뭐냐? 표본 평균의 표준화식이지. 그치? 표본 평균 x바의 표준화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평균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뭘 뜻하는 거냐? 표준 적용분포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일 때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1.96 마이너스 1.96 요 사이 이게 뜻하는 게 뭐다? 그게 신뢰도예요. 실제로 저 95%는 어디서 나왔느냐? 실제로 표준 적용분포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일 확률이 뭐일 때 0.95이기 때문에 이 확률을 신뢰도라고 이름 붙인 거라고. 알겠니? 1.96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표준화시켜서 표준 적용분포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일 확률이 95%다. 그 확률이 0.9%다. 그래서 신뢰도라는 말을 쓴다고. 신뢰도 95%라는 말을 쓴다고. 알겠니? 두 번째, 99%도 그럼 똑같아. 99% 신뢰도가 왜 2.58이냐? Z값이 상수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 Z가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 사이일 확률이 뭐일 때? 사이 확률이 0.99일 때. 라서 신뢰도 99%라는 말을 쓴다.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얘를 다시 설명하면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평균이 m 값이 얘랑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확률이 100%는 당연히 없지. 100% 확신할 수 있으려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펼쳐야지. 100%는 없지만 근사적으로 확률적으로 모평균이 이 아래쪽 구간에서 위쪽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그때를 신뢰도 95%라고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평균이 우리가 만들어준 부등식 얘랑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라고. 확률이. 신뢰도는 별게 아니고 확률이야. 알겠습니까? 표준화 시켜줬을 때 표준화식에서 표준적용분포에서의 확률이 곧 신뢰도라는 거. 그래서 신뢰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저기 180페이지에 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저 밑에 말이 이것도 하나 둬야 된다. 자, 읽어보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단어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사실을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거야. 방금 한 것처럼 모평균을 원래 알아야 되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추출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이 이 값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엇을? 많은 경우에 모표준편차, 요 시그마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아무런 자료 값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시그마는 요 시그마, 이 신뢰 구간이라 부르는 녀석에서 분자의 시그마는 원래 엄밀히 말하면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맞는 거라고. 그렇지? 왜?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시그마 x바를 구할 때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원래 시그마는 모표준편차지. 모집단에서 가져온 표준편차. 모집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눴을 때가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가 원래 맞는 거라고.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시그마마저 모를 때 아무런 n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행횟수 n 값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로 대체해서 쓴다. 원래는 안 되지만 원래는 모표준편차를 갖다 써야 돼. 그 값을 이용을 해야 돼. 근데 모표준편차마저도 모를 때 어쩔 수 없이 추측은 해야 되니까 이 시그마 값은 n이 충분히 크면 s로 대체한다. n 충분히 추출하는 개수가 충분히 크면 s가 뭐였냐? 표본 표준편차였지. 표본 표준편차.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를 생각해서 대체해서 쓴다고. 추정 단원에서. 알겠니? 있죠? 그래서 모표준편차가 주어지면 그거 쓰면 돼. 이 추정에서. 근데 모표준편차마저도 안 주어지면 표본에 소구한 표본 표준편차를 분자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시그마로 대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신뢰 구간 95%의 의미가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설명이 나와있다. 이것도 꼭 체크해두고 신뢰 구간 95%가 무슨 의미냐? 확률이다. 모평균이 이 우리가 정한 이 형태 부등식의 구간 내에 들어있을 확률이 신뢰도다. 이게 확률 95%란 말이에요. 오케이? 포함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뭐 신뢰 구간의 길이는 별거 없는데 자, 이 자체 부등식 모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구간 자체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부등식으로 주어진 구간의 길이는 뭐냐? 구간의 시작과 끝의 차이지. 이거 간격을 말하는 거지 원래 부등식의 구간의 길이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 별게 아니고 95%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부등식 구간의 길이야. 첫 번째 95%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시작에서 끝을 뺀 거.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5%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다. 부등식의 시작과 끝 간격 차이. 요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99% 신뢰 구간의 길이도 마찬가지다. 99% 신뢰 구간의 길이도 식으로 쓰면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요 두 개의 값을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식 자체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추출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구간의 길이는 좁아질까 넓어질까? n 값이 커지면 당연히 좁아지겠지. 왜? 분모에 루트 n이 있으니까. 오케이? 실내 구간의 길이. 또 1.96 또는 2.58을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n이 추출하는 개수가 증가하면 구간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감소한다. 또 신뢰도가 커지면 곧 95%나 99%처럼 이 신뢰도를 넓히면 어떻게 될까? 구간 길이는 증가한다. 아니 95%일 때가 1.96이야. 근데 99%는 2.58로 커지지. 그러니까 신뢰도를 키우면 구간 길이는 당연히 커져요. 그리고 추출하는 개수를 키우면 구간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다. 직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많이 뽑으면 최대한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이해되니? 요 구간 길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목평균은 넓은 범위가 아니고 더 폭이 좁은 범위로 제한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올라간다. 넓은 범위가 아니고 더 좁은 범위로 목평균을 추정을 할 수 있다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추출하는 개수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구간의 길이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신뢰도가 증가하면 구간 길이는 왜 커지냐? 똑같은 개수라고 했을 때 더 넓은 범위를 잡으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확률도 커지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신뢰도를 키운단 말은 별게 아니고 똑같은 개수를 뽑는 대신에 구간을 더 넓게 잡는 거야. 요만큼 잡았다가 더 넓게 2배, 3배로 돌리면 당연히 그 안에 그 목평균이 들어갈 확률도 더 높아지겠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신뢰도가 하려면 구간 길이도 당연히 커져야 된다. 더 넓어져야 돼. 더 넓게. 더 넓게. 오케이? 95%일 때는 1.96에서 1.96 사이였는데 99%일 때는 더 넓어졌지, 범위가. 구간이. 이것처럼. 그래서 얘를 실내 구간이라고 부른다.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 잠깐 쉬었다가 평균의 추정이랑 마무리하자.